네,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수업입니다. 보람이 그동안 있었는지 모르겠네. 저는 근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시하고 동시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만이 굉장히 좋죠. 저희들도 보람이 있었어요. 어제 그 선생님들 그 김밥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고, 그것도 저도 시를 하면 어떻게 써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아까 경험한 이야기를 작품으로 읽으니까 같이 읽어보고, 오늘은 동시하고 시하고 왜 같이 좀 생각도 좀 하고 써보기도 해야 되는 거,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복사해갖고 나눠드린 거 있죠? 이렇게 말고. 아, 그거는 그건 왜 드렸냐 하면, 저 뭐고, 그 작품 한번 읽어보시고, 저번에 제가 수업할 때 한번 이야기로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용이 전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읽어보시고 앞에 가로를 이렇게 비워놨죠. 거기에 제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본문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내 같으면 이 시의 제목은 이렇게 붙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걸 한번 그 가로에다 한번 채워 넣는 걸로 한번 낭독해 주실랍니까? 한 분이? 저 속눈썹. 네, 한번 해주시고, 선생님들은 눈으로 같이 따라 읽으면서 이 작품의 제목이 과연 뭘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하느님을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고쳤습니다. 하느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전히 하니 그려 보이자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 그려 보여주니 너무 넓고 힘없이 보인다고 했고, 또다시 그린 그림은 이웃 아저씨 닮았다고 조종 부렸습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별 하나 그렸습니다. 아이들은 눈부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어떤 아이는 만행경으로 자세히 살피고, 어떤 아이는 자기 또래 하고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하느님을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여간 다양스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린 별, 그림 속에서 정작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나올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시가 재밌죠? 전에 저 네.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 돌아가신 김종철 선생님의 작품인데 꽤 오래된 작품입니다. 오래된 작품인데 이 작품을 이제 선생님들이 같이 읽으려는 이유는 뭔가 좀 생각하는 공간을 우리가 어디까지 머릿속이나 가슴 속에 이렇게 비워둘 것인가, 그 다음에 상상력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도 쉽고 선생님들이 받아들이기도 아마 괜찮을 겁니다. 내용은 어떤 것 같아? 읽어보니까 아까 선생님이 낭독하실 때 아주 중요한 구절을 오독을 한 게 있죠. 잘못 읽었고. 뭐 잘못 들었습니까? 거기 보면 나는 귀찮아, 네. 그냥 별 하나 그랬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괜찮아. 나는 이제. 괜찮아. 그렇구나. 해필 그거를 이제 아주 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틀리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이 시에서 그 귀찮아 이 단어가 굉장히 힘이 있는 단어거든요. 딱 그걸 이제 선생님께서 아시고
고의로 일부러 틀리게 읽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밑에 들은 교수님 눈부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아닙니까? 예, 눈부시다고. 그거는요 저 오탈자네, 네. 예, 오타가 나와서 그거는 뭐 선생님께서 이해를 하시니까 그죠? 네. 그럼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일 학교에 저는 뭐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렇게 갔는데 애 하나가 하느님을 그리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처음 전에 제가 장작 수업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죠. 앞에 뭐 이런저런 설명하지 말고 바로 결론부터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쓰시는 게 좋다 이야기했죠. 보면 그냥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하느님을 그려줘 이렇게 탁 애가 하는 목소리가 그대로 탁 처음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탁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되죠. 하느님을 그려줘.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챘습니다. 나도 좀 당황스럽죠. 하느님을 왜냐하면 어른이지만 본 적이 없잖아요. 그 하느님을 본 적은 없지만 이러려니 하고 그려 보이자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른은 요 시인의 이 화자는 이 시 속의 화자는 하느님도 그리고 어떤 형체를 그리고 십자가도 그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애들이 십자가가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 그려 보여주니 너무 넓고 힘없어 보인다고 했고 또다시 그린 그림은 이웃 아저씨 닮았다고 표정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이제 지금까지 몇 번 정도 그랬습니까? 서너 번 그랬죠. 네. 그럴 때마다 한 번에 십자가가 너무 크다 하고 그거 힘없어 보이고. 넓고 힘없어 보인다 하고 또 이웃집 아저씨 닮았다. 닮아서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어른도 이 시 속의 화자도 몇 번이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자꾸 투정을 부리니까 귀찮아지겠죠 당연히. 나는 귀찮아 그냥 별 하나 그렸습니다. 이걸 하느님 그려달라 했는데 별 하나 그렸으니까 애들이 뭐 귀찮아서 그죠. 이렇게 별은 얼마나 또 그리기가 쉽습니까 저희들이. 근데 애들은 되려 좋다 하죠. 아이들은 눈부시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요 뒤부터가 시가 굉장히 재미있어지죠. 종이에다 별을 이렇게 그렸는데 어떤 아이는 만원경으로 자세히 살피고 그죠? 어떤 아이는 자기 또래라고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하나님을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상력입니다. 그죠? 이게 실질적으로 딱 보이는 어떤 모습하고 내가 상상해서 어떻게 하는 건 또 다르죠. 저는 저희 딸이 어릴 때 미술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그림을 나무 그림이든 어떤 사람 그림이든 뭐 고양이 그림이든 있는 그대로 딱 그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래. 아니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니 그림 그리는 게 좀 재미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나무는 나무 그대로 색깔도 그대로 딱 있는 그대로 이게 사진 찍듯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가르쳐 주더래. 그래서 제가 학원 바꿔라. 그래서 네 마음대로 네가 볼 때 나무는 진짜 나무인데 어떤 날 나무를 보면 색깔도 다를 것이고 그죠? 형체도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을 때 보는 나무하고 슬플 때 보는 나무 이게 각자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게 그리는 게 그림이 아닌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도. 근데 그걸 꼭 나무는 나무 그죠? 고양이는 고양이 생긴 것도 그대로 색깔도 그대로 그린 것 같으면 그림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진이 있으면 되지. 그죠? 그래서 여기도 어른은 귀찮아서 이제 별 하나 그리는데 애들은 좋다고 눈이 부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경우로 또 종이에 그린 그림을 살피고 자기 또래라고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쉿 하느님을 깨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시 속의 화자가 별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습니다. 내가 그린 별 그림 속에서 정작 아무것도 만나지 못하고 나올 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렇게 이제 이 누군가 뒤에서 또 양 한 마리를 그려달라고 하죠. 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좀 재미있고. 김종철 선생은 동시는 안 썼는데 이게 어른시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거는 동시집에 넣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서 제가 유심히 본 작품인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 시의 제목 뭐 하면 좋겠습니까? 하정이 그림 그리는 사람하고 아이 하가하고 아이들 하가 그림쟁이도 하정이 같은 하정이 하정이 이런 말 하정이는 조선시대 이조시대 그림 그리는 사람 하가 그래도 되고 하가라 하면 너무 좀 그 포장말이 좋았어요. 물론 하정이 그림쟁이 하려고 그래 내가 말해봤다. 완전히 또 예. 다른 분들은 하정이와 저는 아이들. 상상의 하느님. 예? 상상의 하느님. 상상. 머릿속에 상상. 상상의 하느님. 예. 또 다른 분들은 화가와 아이들, 상상의 아이들. 또 두 분께서는 어떤 제목이겠습니까? 지금 이걸 많이 지금 상상 상상에서 상상. 선생님 이 그림 그린 사람은 수일학교 교사니까 수일 교사라면 너무 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많은 쪽이 있다. 네. 상상이 많은 없다. 이게 시라는 게 지금 여기 있는 것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는 주일학교에 간 어른이 주일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른으로서 간 사람 어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일학교 애들이 이제 이 사람 보고 이 시 속의 화자, 그러니까 시 속의 화자는 시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한테 그려달라 했으니까 이게 이 사람 그리고 나중에 별 그리고 애들이 그걸 좋아하고 이 기죠. 근데 이걸 그냥 상상이란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재미없지를 않아요. 네. 주일학교 교사에도 재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시의 주제가 뭐입니까? 이 시의 주제는 그림 기르. 그림 그리달라 그림 이게 달라는 거죠. 주제가 아니죠. 하느님. 하느님. 하느님도 아니고 네. 이 시는 마리만 그리죠. 주제는 뭐냐면 시인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방금 하느님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죠? 그리지도 못하는데 하느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또 상상 이런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상상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그 상상력을 발휘했더라도 이 시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걸 이제 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끄집어내도 어떤 상상을 하는가. 이게 주일학교 교사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 누구 아무도 못 만나고 나올 적에 양 한 마리 나를 네. 하느님 이야기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에 가면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뭐 하느님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나 보거나 그죠?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람 같은 신적인 존재죠, 그죠? 다르니까 지금 이 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제로 가지고 쓸 수가 없잖아요. 지금 김종철이라는 시인은 이 작품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느님을 그리달라 했는데 이리 그리다가 다 싫어하니까 이제 별을 그리는데 애들이 그걸 보고 상상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의 어떤 교감, 아이들하고 내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이 시를 읽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지금 쓴 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가 하느님, 뭐 주일학교 교사, 화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이면 이 시의 감흥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힌트를 드리면 이 시인이 아이들의 상상력, 아이들의 힘, 어린 아이들한테 뭔가를, 아이들은 이런 것이다, 천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들은 이런 상상을 하고, 또 어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나 귀찮아서 그린 그림을 아이들은 예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주 눈부시게, 그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가진 힘, 어른들이 부족한 어떤 것들을 지금 김종철 씨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아직 옛날에 읽으셔서 아마 다 잊어비을, 근데 마지막에 힌트가 있는데, 양 한 마리만 그려져, 이거는 어린 왕자 아십니까? 생텍쥐베리. 베리, 어린 왕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화죠. 거의 뭐 지금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책이죠. 어린 왕자. 거기 보면 양 한 마리 그려져 나와요. 양 한 마리 그려져요. 생텍쥐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 저기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응,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이런 구절이 들어가요. 그걸 이제 기억에서 까먹었으니까 생각이 잘 안 나겠죠. 이 제목은 어린 왕자를 기다리며.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어른 닮아가잖아요. 현실 문명, 물질 문명에 물이 들어가고 공부가 전부인 지금 아이들이 되어가죠. 꿈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어디 학원에 다니느냐, 학원을 몇 군데 다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고,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가진 꿈, 그죠? 애들이 가지는 상상, 희망, 사랑, 이런 것들을 지금 김종철 씨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린 왕자에 보면 내용들이 재미있는, 다음에 시간이 되시면 이거는 아주 쉽게 재미있게 이렇게 선생님들이 지금 읽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겁니다. 아마 요 구절이, 이게 지금 이 시의 마지막 구절,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살짝 제가 읽어드리면, 부탁이야,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너무나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히 거역할 생각을 못하는 법이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 수말리 떨어진 곳에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에 너무나도 엉뚱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결국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러나 곧 내가 배운 것은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말했다. 그 책에는 안 나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지금. 괜찮아,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양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었으므로 나는 그에게 내가 그릴 줄 아는 단 2가지 그림 중의 하나를 그려주었다. 뱃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 구렁이의 그림 말이다. 그런데 그 아이는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아냐, 보아 구렁이 뱃속의 코끼리는 싫어. 보아 구렁이는 너무 위험해. 그리고 코끼리는 너무 거추장스러워.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은 곳이거든. 난 양을 갖고 싶어. 나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양을 그렸다.
그는 양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안 돼. 이 양은 벌써 병이 들어버렸는걸. 다른 걸로 하나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친구는 너그럽고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아이 참, 그건 양이 아니라 염소잖아. 뿔이 달렸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다. 그러나 이번에도 앞의 것들과 마찬가지로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수 있는 양을 갖고 싶어. 엔진을 분해하는 일이 급하기에 나는 아무렇게나 다음과 같은 그림을 끼적거려 놓고는 그에게 한마디 툭 던져보았다. 이건 상자야. 내가 원하는 양은 이 속에 있어. 그러자 내 어린 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내가 원하던 게 바로 이거야. 이 양한테 풀을 많이 줘야 할까? 왜 그런 걸 묻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내용이 재미있죠. 여기도 보면 양을 그려달라는데 내가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도 없고 이렇게 그려줬는데 애들 나름대로 상상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려달라는 친구가 어린 왕자예요. 이 사람도 애라 모르겠다 싶어요. 상자를 하나 딱 그려주죠. 그러니까 애들은 그 상자 속에 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자 속에 양이 있단다 이러니까 진짜 있다고 믿는 기죠, 애들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의 상상력이죠. 아까 앞에 시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그리달라 했는데 이리 그래도 다 이웃집 빠지지도 않고 넓고 병들어서 싫고 뭐 이래 하다가 그냥 귀찮아서 별 하나 딱 그려줬는데 그게 눈부시고 그게 진짜 하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애들이 가진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시하고 동시를 같이 하지만은 시하고 동시 둘 중에 어려운 게 뭐냐 물으면 동시라. 왜냐하면 애들이 가진 상상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를 쓰실 때 애들에 대한 이야기, 애들에 대한 상상 이런 것들을 자꾸 하라는 이유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이 상상력을 많이 키우게요. 왜냐하면 어린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얘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걸 유심히 들으면 얻을 게 굉장히 많아요. 어른들은 뭔가를 막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요. 어른들은.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설명해주지 않아도 자기가 자연스럽게 상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들이 가진 힘이라요. 어른들은 자기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그렇다고 그때그때 자꾸 설명을 해주니 아이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상상해보면 손자나 손녀 딸들이 뭔가를 자꾸 꼬치꼬치면 굉장히 힘들고 귀찮죠. 걔들은 진짜 본 적이 없고 온몸으로 물어보는데 어른들은 그걸 이야기해주게 살았던 그 경험 그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애들은. 그래서 아까 하나님 그려달라 하는데 별을 그려주는 게나 양을 그려달라는데 상자 하나를 그려주는 게나 이게 대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대덕 선생님 보고 고양이 한 마리 그려달라는데 지구문 같은 걸 하나 더 그려주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상상을 한다는 거죠. 고양이가 지금 지잡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상상하는 건 애들은 상상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상상을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 토끼를 그려달라 했는데 호랑이를 그래. 그럼 뭔 상상이 됩니까? 호랑이가 토끼 잡아먹어. 그렇죠. 내가 그리던 토끼는 내가 한참 거의 토끼를 다 그리고 이제 꼬리 하나가 남았는데 호랑이가 와서 확 삼켰다. 이렇게 하면 애들이 진짜 그러냐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꼬리 잡아먹어. 그 지금 호랑이 배 속에 토끼가 있으니까 네가 호랑이 배를 한번 열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어 하거든요. 그게 애들이 가진 힘이고 그게 곧 상상력이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죠. 그러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뭐 물어볼 때도 그죠. 재미없는 것들만 굉장히 골라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뭐
애들이 내 친구 생겼다 하면 나이가 몇 살인지 물어보고 형제가 몇 명이 되고 몸무게가 얼마고 아빠는 얼마나 벌고 엄마는 뭐 하시고 그죠? 학교는 어디 다니고 뻔한 거 이런 것만 어른들이 호소서 물어보죠. 난다. 그래갖고 좀 가난하고 뭐 이래 하면 그런 친구들은 안 사귀어야 된다 사고 그죠? 그런 이야기들만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원하는 거는 그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고 그죠? 그 애가 좋아하는 놀이는 무슨 놀이고 걔도 나비를 잡으러 다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애들은 물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말 안 해도 되는 것들만 어른들은 골라서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없어 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소꿉놀이 할 때도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 시가 소꿉놀이하고 똑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애들이 근데 병원놀이를 했을 때 애들이 맨날 내가 하루는 의사했고 하루는 환자했고 간호사하고 이래잖아요. 그럼 뒷날 되면 그 바꿔야 된다고 싸우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네. 역할을. 시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항상 그대로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역할도 그때그때 바뀌고 상황도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게 시가 소꿉놀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나중에 읽어볼 건데 점심, 김밥, 뭐 담보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이 김밥을 이야기할 때 김밥집 그 주인 제가 말씀드린 그냥 다음에 갖다 주면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 이제 억지로 여기까지 왔다 다시 갔잖아요. 다리도 아픈데 그럼 김밥 주인 입장에서 이걸 쓸 것이냐 다리가 아픈 재덕 선생님 입장에서 쓸 것이냐 선생님이 여기 돈 가지러 오는 동안 김밥집에 붙잡혀 있으면 두 분의 입장에서 쓸 것이냐 그 입장에 따라서 그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그렇죠. 그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 그 김밥에 대한 이야기를 쓰실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거부터 해야 돼. 내가 이게 재덕 선생님 틀림없이 선생님 입장에서 썼을 게 아마 네, 내가 네. 다리도 아픈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냐고 내 입장에서 무조건 썼었지. 예, 예. 그럼 선생님들도 틀림없이 붙잡혀 있다는 그래, 입장에서 맞아. 썼을 거야. 그러니까 김밥집 할머니, 김밥집 주인의 입장은 내랑 전혀 관계 없는 일이 돼 이제. 네, 맞아요. 그죠? 오로지 내 생각만 가지고 그걸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 이 시가 재미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뭔가 시를 안 그러면 소설을 산문을 이렇게 쓰려 하면 어느 입장이 좋을까를 한번 고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재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무리 억울하고 그 김밥집 할매가 꼴보기 싫고 미워도 그 할매 입장에서 또 생각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내 입장 가지고 쓰면 그 시가 훨씬 보완되는 게 많아요. 오로지 내 이야기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 선생님 두 분께서는 이제 할매 입장도 김밥집 할매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다리 아픈데 보낸 분의 입장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둘이서 두 사람이서 이 좋은 가을날 김밥집에 앉아서 그것도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잡혀가지고. 네, 잡혀 있는 데다가 담보라. 그다음에 제대로 의자도 없어서 손님 오면 일어서야 되고 하는 그 비참함을 그렇게 내가 이야기 예, 들으면 담보로 잡힌데. 그 비참함을 어떻게 이제 재밌게 쓸 것이냐 이게 너무 심각해서는 재미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읽은 어린 왕자를 기다리면 그처럼 하느님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애들의 상상력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썼을 때 그게 훨씬 더 재미있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갑자기 성기 지금 반성이 확 되지. 그래서 동시서기가 보기보다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애들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애들하고는 달라요. 어른들은 이 머리, 그다음 삶 경험 이거 갖고만 생각하는데 걔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온몸으로 다 생각하고 온몸으로 행동을 하거든. 목숨 걸고 쉽게 이야기하면 불량식품을
학교 앞에서 하나 먹는다 치면 걔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그림을 엄마한테 혼날 줄 알면서 먹을 때는 좀 속된 말로 하면 그야말로 목숨 걸고 먹는 게거든요. 근데 그걸 어른들은 너무나 쉽게 생각하잖아. 그죠? 거짓말 하는 것도 걔들은 얼마나 마음이 그거 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걸로 그걸 하죠. 물론 나쁜 일이지만. 자, 요 이야기를, 그 작품 제목은 어린 왕자를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을 나는 기다린다. 이런 아이들을 나는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겁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이제는 꿈을 가지고 네. 뭔가 상상할 줄 알고, 그죠? 현실에 탁 얽매여 가지고 있는 어른처럼 사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고 별처럼 진짜 반짝이는 애들, 꿈을 가진 친구들, 그죠? 이런 친구들을 기다린다는 게죠. 그 제목이 너무나 어린 왕자를 기다리며, 그죠? 이게 어린 왕자 그 유명한 책을 이제 변주를 한 게죠, 시로. 그런 작품도 한번 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전에 이번에 수업할 때 동시를 좀 등한시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35페이지 동시를 한번 어차피 읽었으니까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개미 있죠. 개미를 제택 선생님께서 한 네. 개미 한민복 돌을 걸치면 조그마한 개미가 바글바글 너희들 돌무더기에 집 무너질까 무섭지도 않니? 우리는 안전한 지붕 먼저 선택하고 지붕에 맞추 집을 짓는 걸요. 알듯 뭐 말이 안 되나 놀라겠지요. 그만 엿보고 빨리 지붕에나 닫아줘요. 이것도 사람 입장에서 개미만 바라보면 이런 시가 절대 쓰일 수가 없어요. 한민복 씨는 시도 잘 쓰고 동시도 잘 쓰죠. 동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반성인데 이야기로 이렇게 하자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엄마들 아빠들 보면 고양이 만지거나 개 만지고 나면 손 씻으라 이러잖아요. 네. 애들 보고 그죠? 근데 그 한민복 시인이 쓴 시의 반성 중에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문제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항상 고양이나 개를 만지고 나면 손을 씻었어요. 근데 그걸 반성해. 엄마가 이제 고양이 개 만지고 나면 손 씻으라니까 그냥 씻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내가 반성할 일이라.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뭘 반성하겠습니까? 고양이를 만지고 손을 씻었어. 이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선생님들의 생각만 하니까 도대체 뭐 생각이 안 나오는 게 있었지. 내가 다리가 아픈데 돈가지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지금도 분이 안 풀리는데 내가 김밥집 할머니 입장을 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은 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앞으로는 손을 씻고 고양이를 만져야지 이렇게 써요. 이렇게 개나 고양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어른 입장에만 자기 생각하잖아요. 고양이 안 펴죠, 강아지. 우리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 같다. 아니 그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 그 나비도 그렇고 곤충 이제 어떤 거 개미도 그렇죠. 항상 우리가 보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개미들만 봐요. 개미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까지 생각해 줄 이유가 뭐 있노 이렇게 되죠. 씻을 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죠. 그죠? 꽃을 보고 무조건 이쁘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꽃들 가운데도 자기 인물이 탐탁지 않아서 기분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꽃들도 있으리라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맞다. 곤충들도 그렇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하고 늑대 중에 우리는 무조건 늑대는 나쁘고 양은 착하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착한 늑대도 있을 건데. 늑대 입장에서는 이것도 그렇죠. 개미들 일 보면 돌을 밑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잖아, 그죠? 네. 개미 돌을 들추면 조그만 개미가 바글바글 딱 하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너희들 돌 무게에 집 무너질까 무섭지도 않니? 이 충분히 공감해. 돌이 아무리 작은 돌이 이만하잖아요. 근데 개미가 많아잖아요. 그것들 밑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붕이셈이죠, 개미들한테는. 그죠? 이 돌이. 그러니까 이제 개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안전한 지붕 먼저 선택하고 지붕에 맞춰 집을 짓는 걸로. 딱 맞잖아요. 자기들이 딱 보고 큰 돌이면 큰 돌, 네모 반듯한 뭐이는 뭐, 안 그러면 뭐 나무, 큰 나무 밑에 뿌리 사이에 자기들은 지붕을 먼저 딱 선택한 다음에 그 밑에 미로처럼 이렇게 집을 짓죠. 그러니까 이게 무너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이 돌이 확 무너지면 개미들 그 작은 것들 다 눌려서 죽잖아요. 우리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지듯이, 그죠? 그게 걱정돼서 이제 이렇게 너희들 돌무게에 집 무너질까 무섭지도 않니? 이렇게 물으니까 개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안전한 지붕 먼저 선택하고 지붕에 맞춰 집을 짓는 걸요. 이렇게 알들 놀라겠어요. 개미들 알을 보내죠. 그 말이 안 됐어. 그 선생님이 예사로 읽는 개미는 뭐 하찮은 걸로 개미들도 알 놓고 새끼들 낳아야 개미들이 살 거야. 번식을 하지. 알들 놀라겠어요. 그만 엿보고 빨리 지붕이나 닫아줘요. 개미들이 하는 말로. 이런 시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요. 재밌다. 그죠? 신기하네. 진짜. 그다음 밑에 그 용감한 풀들 선생님들도 풀들을 보고 용감하다 이런 단어 안 쓰잖아요. 그렇지. 그죠? 날카롭게 간 낯을 든 농부가 풀들이 무성해 자라고 있는 밭둑에 서서 한마디 합니다. 이제부터 풀들과의 전쟁만 남았구나. 이거는 제가 재덕생님 잘 하실 것 같은데 낫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들고 이놈의 풀 이것들을 이제 다 죽여야 되는데 나도 잘해. 이것들을 제 주제로 확 뿌릴까. 할머니들이 가서 그 밭고랑 사이에 그 네. 풀 때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잖아요 지금. 딱 서서 이제 농부가 이제부터 풀들과의 전쟁만 남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을 들은 푸른 풀들이 바람에 맨몸을 부드럽게 풀며 마음을 다 잡습니다. 딱 해놓고 이 풀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제부터 저 시풀은 낱날과의 전쟁만 남았구나 이렇게 재밌다 생각하고. 지정비 잘 잡자서. 그런 게 이게 재밌죠. 우리 선생님과 설매 안도현 선생님이 설매단다 하는 깨장 그런 게 옛날에 와 그렇죠. 옷에 이가 많으면은 빨래를 삶는다 아닙니까? 삶으면은 이제 이가 내다보고 그런답니다. 젊은이가 불로 떼는가 늙은이가 불로 떼는가 내다보래 까랑이를 보고. 그래 젊은이가 뗀다 하면 아이고 몸살내는 할랑 가르치고 또 늙은이가 불로 뗀다 하면 아이고 눈 감아라 자자 알큰다. 이거 이제 아마 담배 떼기 죽는다. 눈 감아라 자자 알큰다. 그런 것들 그래 이야기도 해도 재밌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뭘 대상 이거 두 개 다 그렇죠. 개미를 보고 재밌는 이야기, 풀에 대한 이야기인데 풀 입장, 개미 입장을 네. 생각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게잖아. 우리 입장만 해가지고는 동시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아 재밌다. 진짜. 비핵화하면 동생. 소금쟁이 이안. 소금쟁이는 어떻게 갑니까? 아시죠 다? 예. 물 위에 네, 떠갖고 네. 얼마나 가볍게 갑니까? 그 이야기를 해. 아직 잃어버린 비밀번호를 찾지 못했다. 이때까지는 무슨 비밀번호인지 모르겠죠. 그런 너무 것까지 빨리 넣고.
걸려. 소금쟁이 걸려. 요 있습니다. 오래가 080420670501 아무리 숫자를 바꿔 써보아도 물속 나라로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이 비밀을 못 찾았다는 게 그러니까 소금쟁이 무리에 사는데 떠서 살죠. 근데 아무리 이제 현관문 그 우리 누르고 생각해도 이 번호를 알아야 물속으로 나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못 들어가는 거야. 상상도 몰라. 그래서 뭐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 소금쟁이도 예. 그냥 우리가 보는 소금쟁이만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못 쓴다는 거죠. 내가 소금쟁이가 돼가지고 아 나도 물 위에 항상 떠 있죠. 나도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런 거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인격체를 부여해 준다는 거죠. 아무리 하찮은 동물, 하찮은 곤충, 하찮은 식물한테도. 그죠?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다 뭐 제가 잘 아는 시인들인데, 예. 송진건 시인 고양이 혼자. 이거는 선생님께서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고양이 혼자. 고양이 혼자 송진건.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큰 것은 없고 작은 것은 걸리며 이고지고 떠나간 뒤 고양이만 남았다. 담장이 무너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흙간에 고양이만 남았다. 뒤안에 앵두꽃, 마당에 자두꽃, 수북수북 핀 꽃, 썩어내린 흙간에 아직 고양이만 남았다. 그때 엄마 등에 배가며 고양이도 데려가야 한다고 울부짖던 못생긴 아이 하나 걸어 들어와 가만히 쭈그려 앉는다. 고양이 혼자 내려본다. 내다본다. 요거는 어떤 내용 같습니까? 요거는 선생님들이 흔히 많이 보던 풍경이라 이것도. 어느 집에, 시골 집에, 안 그러면 도시 집에도 마찬가지죠. 이사를 가는데 다 짐들 큰 거 작은 것들 다 얻고, 그죠? 얻고 적은 것은 걸리고 이고 지고 다 떠났어요. 짐도 다 데리고. 근데 고양이를 안 데리고 갔죠. 고양이를 안 데리고 가고 고양이는 그 남겨놓고 이제 사람들만 싹 갔는데 그 고양이는 혼자서 그 집에 있는 풍경이죠. 그래서 제목이 고양이 혼자고. 근데 이게 시가 되는 이유는 맨 처음에 1년이 이 집에 살던 사람들이 큰 것은 얻고 작은 것은 걸리며 이고 지고 떠나간 뒤 고양이만 남았다. 이거는 뭐 얼마든지 선생님이 쓸 수 있는 게죠. 아주 옛날 시 같아. 담장이 무너지고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흙간에 고양이만 남았다. 이제 이사간 이 풍경을 보면 시골이 이제 어떤 풍경이죠. 시골에 이런 집들 많죠. 지금 더 많이. 예. 이 무너지고 떨어져 나가고 지붕이 내려앉았지만 흙간에 고양이만 남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돼. 이렇게 쓰시면 돼. 옛날 시가 아니고 지금도 이런 시 가능해 충분히. 이거는 지금 송진군이란 시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면 돼. 그래놓고 뒤 안에 앵두꽃. 이게 그 빈집 풍경을 싹 자세히 써놓죠. 뒤 안에 앵두꽃, 마당에 자두꽃, 수북수북 핀 봄, 썩어내린 흙간에 아직 고양이만 남았다. 계속 반복되죠. 다 떠나고 고양이만 남았다. 그 다음에 송진건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는 사연에 있어요. 그때 엄마 등에 업혀가며 고양이도 데려가야 한다고 울부짖던 못생긴 아이 하나 걸어 들어와 가만히 쭈그려 앉는다. 그 아이, 이게 고양이 꼬마가 키우던 고양이 데리고 간다고 울고 보고 했는데 엄마가 그냥 고양이를 두고 갔죠. 그러니까 그때 이 고양이를 딱 보면서 개를 떠올린다는 거죠. 개가 고양이처럼 그 집에 딱 들어와 가만히 쪼그려 앉는다 써요. 그래놓고 마지막이 고양이 혼자 내다본다. 이게 주인을 기다리고, 그러니까 그 애를 기다리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애 마음하고 지금 남아있는 고양이하고 얘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길지도 않고 이렇게 딱 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만 남았다. 그 다음에
마을 풍경 딱 써놓고 그 고양이를 데리고 간다고 막 떼쓰다 엄마한테 혼이 났겠죠. 이게 걔는 다른 데 이사를 갔어도 가끔씩은 두고 온 고양이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도 그 이야기도 지금 같이 이 시를 읽으면 맞물리죠. 그래서 고양이 혼자, 고양이는 혼자 집에 남아있고 그 이사 다 사람들이 이사 간 집에 남아있고 그 고양이를 키우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간 이 꼬마 아이는, 못생긴 아이는 뭡니까? 이사 와서 살아도 가끔씩은 그 고양이를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할 것이라는 거죠. 이제 걸어 들어가 가만히 쭈그려 앉는다 못생긴 아이가 나는 그동안 커가 있고 그 집에 고양이 오는가 생각해. 이런 게 상상이라 그래. 어떻게 나간 애가 걸어 들어가는 걔가 그러니까 네. 쫓겨난 애가 이제 와서 이게 환상이죠, 환상. 그죠? 이거는 앞에 것보다 선생님들이 쓰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리 보이기에는 쉽게 보여도 그런 게네. 그 고양이고 애를 불러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헷갈린답니다. 엄마 턴에 업혀간 아이가 걸어 들어온 게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지나가 예. 그렇죠. 그렇게 지도 고양이처럼 혼자 그 그 헷갈리- 집을 예, 내다본다는 뜻이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그때 엄마 등에 업혀가며 고양이도 데려가야 한다고 울부짖던 못생긴 아이 하나 걸어 들어와 가만히 쭈그려 앉는다. 그러니까 고양이 혼자 남은 지 좀 됐고 얘는 엄마 등에 업혀간다고 꼭 완전히 걷지도 못한 아이가 아닐 수 있죠. 그죠? 한 애들이 보통 몇 살쯤 걷습니까? 돌리는 그는다. 그러니까 금방 걷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이사 갈 때 막 짐 들고 이래 할 때 애를 업고 이리 갔을 텐데 얘가 이제 세월이 한 1, 2년만 지나도 걸어. 업혀와서는 안 되죠. 또 혼자서 와야 되죠. 그러니까 고양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죠. 엄마 얼마나 데리고 가고 싶어 했겠어요. 그죠? 근데 엄마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컨대 이것 가지고도 온갖 상상을 다 할 수 있죠. 예컨대 아파트나 자기 집이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고양이 데려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새를 들여 살거나, 그죠? 우리들만 이리 있을 수 없고 다른 집하고 눈치를 본다거나 할 때는 못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도 충분히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애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싶고 혼자 남고 또 그리워하는 애들의 마음을 담아낸 거죠. 근데 이 제목은 고양이 혼자인데 고양이를 데려오지 못한 그 애의 혼자의 그리운 마음 이런 것도 같이 읽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생각 잘. 그러니까 앞에 소금쟁이, 개미, 용감한 풀들 이렇게 읽어봤잖아요, 그죠? 쓰기가 최고 어려운 거는 고양이 혼자다. 이제 앞에 것들은 선생님들이 사람 입장만 이렇게 딱 생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다 해서 유심히 관찰하고 새롭게 뭔가를 인식하고 보려고 하면 재미있게 이렇게 선생님 쓰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따뜻한 마음을 밑에 고양이 혼자는 고양이 버림받은 고양이 한 마리에서 이사간 그 꼬마 애를 못생긴 애를 불러들일 수 있는 그 심상의 문제가 있죠. 물론 다른 시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동시를 쓰겠죠. 자, 이제 동시 마지막 건 읽어봤죠. 동시는 어때요? 동시도 재미있죠. 예, 이런 상상을 하시면 선생님들이 어른시 쓰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이제 김밥 내가 읽어보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했으니까 나중에 연관해서 저희들 작품도 같이 읽어보고 이제 우리 작품을 먼저 읽어볼까요? 어제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쓰신 분이 일단 자기 작품을 한번 쭉 제가 한번 읽어보시고 선생님도 읽어보시고
정심 할머니 셋이 김밥집에 갔다. 밥을 먹고 계산을 하니 주인 아주머니는 카드는 안 되는데요 하면 장돌배의 매서운 눈초리. 주위를 둘러봐도 현금은 없고 다들 카드뿐이다. 멍하니 마주보고 섰다. 이런 낭패가 하는 수 없이 두 할머니를 불모로 잡히고 가방을 가지러 문학관까지 왔다. 하필 다리 아픈 할머니가 꽃배기를 걸어 절뚝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참 세상인 심도 깜빡하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보짓도 했구나 하면서 쩔룩쩔룩 걸어간다. 뒤를 돌아보니 김밥집이 공중으로 헐헐 멀리 날아간다. 아니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 분이 어찌 그렇게 한결같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러게. 참 바보다시피. 안보 문학관에서 산등기를 타고 먹거리들이 기다리는 해산다리 옆 시장통 입맛을 다시면서 먹거리표를 표가 걸린 쪽과 눈을 맞추니 음식들이 자기들 데리고 가달라고 나에게 눈짓을 하네. 그래도 내 맘에 쏙 드는 애들 잡채와 김밥을 뽑았다. 조금 기다리니 당첨된 애들은 우리 앞에 줄지어 들어왔다. 우리와 그들은 궁합이 맞았다. 그런데 어찌 알고 카드 결제가 안 된다네. 현금으로 결제가 된다네. 이럴 수 없이 친구는 산등을 타고 문화관까지 돈을 모시러 가고 남겨진 사람은 또 몇 분 다 보자. 아니 뭐지? 아이고 참네. 운다고 하니 웃는다고 하니 이제. 그런데 어찌할꼬 카드 결제가 안 된다네. 현금으로만 결제가 된다기에 어쩔 수 없이 친구는 산등을 타고 문학관까지 돈을 모시러 가고 남겨진 사람은 돈 몇 푼에 담보로 잡혀 하염없이 돈 빨리 오기를 못 빠지게 기다린다. 참 돈 몇 푼에 의자에 앉아있다 한 사람은 일어났다가 또 가고 나면 앉고 70년이 훌쩍 넘게 살았지만 내가 돈의 담보가 되는 날이 오다니. 잘 썼어요. 내가 잘 썼어. 아니 근데 왜 다리 아픈 제덕쌤이 돈을 가지고 돈이 왔냐? 있어야 내가 카드를 내가 모르겠다니까. 한 게 우리는 안 된다고 돈이 하더라고. 없었고. 그래서 그걸 떨기려면 요 돈이라서 뭐딴 것도 머리가 할게 되는데 돈이 있다. 문학관에 돈이 있다. 그럼 그걸 갖고 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했지. 참. 어제는 돈이 참 귀했다. 그러니까 모시러 갔다. 아이고. 우리 편은 돈이 더. 제 작품은 이렇게 김밥 껌으로써 기름을 바르고 빨강 파랑 속을 꼭꼭 숨기고 멋을 낸다. 제 자신 같은 이야기를 좀 썼습니다. 아이 눈물 난다 웃어가지고. 요 김밥은 아주 짧게 썼죠. 예. 짧게 그 썼는데 재밌어요. 걔한테. 이거는 이제 동시 쪽에 좀 가깝죠. 멋을 낸다. 검은 옷에 기름 바르고 보통 저 뭐고 기름 뭐 그게 들기름입니까? 참기름이네. 참기름이요. 그럼 참기름 바르고가 네, 훨씬 더 낫죠. 검은 옷이 참기름 바르고 빨강 파랑 속을 꼭꼭 숨기고 멋을 낸다 이 부분이 좀 더 재미있는 걸로 이렇게 바뀌면 이 짧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짧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멋을 낸다 이 부분을 좀 고민을 재미있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쓰면서 제 자신을 생각했어요. 멋쟁이 게 그렇지. 아니 나 너무 웃어봤어 진짜. 어디서 다니고 썼다. 지금 요 작품들 보면 지금 재덕 선생님이 쓴 작품하고 윤정혜 선생님이 쓴 작품이 친구 생기 좋다. 내용이 똑같죠. 똑같은 내용인데 쓰기 나름으로 얼마나 다른가.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편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원래 할 때는 지금 하면 재덕 선생님 톤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은 문학관에서 산등기를 타고 먹거리들이 기다리는
해산다리 옆 시장통 이래가지고 뭔가를 이 시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지금 요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요 시의 지금 주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똑같죠? 예, 카드. 담보고 돈이 없어서 신용카드가 안 된다는 바람에 그 내용을 거기에 따른 에피소드, 그 다음에 돈하고 신용카드, 그 다음에 김밥 때문에 붙잡힐 수도 있는 할머니들의 어떤 모습, 이게 대한 이제 통찰, 네. 이런 것들이 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그 먹거리들이 기다리는, 그 다음에 입맛을 따지면서 먹거리 표가 걸린 쪽과 눈을 맞추는, 이거는 시적인 문장을 선생님이 잘 쓰시는데 이런 문장이 손해 볼 때도 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시가 원래 짧으면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딱 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요 시 전체에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게 핵심, 이게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들어갔을 때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못 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요게 너무 길게 차지하면. 그래서 지금 보면 제덕 선생님 할머니 셋이 김밥집에 갔다. 밥을 먹고 계산하니 주인 아주머니는 카드는 안 되는데요 하며 장돌뱅이의 무서운 회초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장돌뱅이의 무서운 회초리. 이게 마음에 눈초리. 예. 마음이 얼마나 안 들었으면 이걸 쓰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장돌뱅이 매선 눈초리 있으면 기분 나쁘죠. 자기도 팔았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요 시에서 중요한 건 요것도 아까 선생님처럼 쓸데없는 구절일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은 뭐입니까? 돈하고 신용카드하고 그 다음에 김밥 한 줄 먹고 붙잡혀 있는 인간의 모습하고 또 그 세 사람 중에서 가장 다리가 아픈데 내가 돈을 가지러 와야 돼. 이게 뭔가 재미있는 어떤 에피소드, 그에 걸맞는 어떤 통찰, 이런 것들이 이제 한참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걸 하루 만에 일이 쓰기가 쉽지 않죠. 일단 요 상태에서 돈과 신용카드의 관계는 뭐고, 그죠? 김밥 한 줄에 먹고 김밥집에 잡혀 있다는 거는 또 뭐고, 그죠? 그게 잡혀 있으면서 자리도 못 잡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자리를 줘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결국 이걸 더 확대시키면 뭡니까?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과연 뭘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데,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고 돈 때문에 인간들이 많이 사는데, 이게 과연 옳은가 그런가? 삶 전체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해볼 수 있죠. 그 중에서 나는 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걸 이제 지금 현재 이걸 이제 우리가 말할 땐 초고라 그러거든. 지금 선생님들이 쓴 표현의 시가 초고라요. 모든 시인들이 이렇게 상을 딱 잡고 이렇게 맨 처음에는 초고를 딱 쓰죠. 그 다음부터 이제 이걸 쓴 걸 내가 집중적으로 보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고, 이거는 빼도 되겠다 싶은 걸 빼고, 그 다음에 문장이 이거는 조금 좀 쉬운 말로 하면 촌스럽다, 문제가 있다 싶으면 바꾸고 다른 문장으로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그게 시간이 꽤 걸려요. 근데 지금 초고 있는 선생님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 있죠. 담겨 있어서 괜찮게 읽히는데, 이게 이제 시로서 완성도가 높여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가 이제 고민을 선생님들이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담보 이것보다는 제가 볼 때 여기 우리와 그들은 궁합이 맞았다 할 때, 궁합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시에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제목이 궁합이 돈하고 사람하고 김밥하고 먹고 사는데 그 인연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 담보보다는 궁합이란 제목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제덕 선생님 작품은 점심 그냥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근데 김밥 한 줄.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리가 아픈데 걸어가는 모습도 김밥 한 줄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냥 김밥 한 줄, 이런 딱 제목 붙이고 할머니 셋이 김밥집에 갔다.
이는 시작은 첫째는 참 좋아요. 그죠? 김밥 먹고 계산을 하는데 가다 안 된다는 이야기 쭉 하고, 이제 이 시의 핵심 뭐입니까? 돈을 가지러 이제 올 때 그 오면서 생각하는 혼자의 이 생각이 아주 멋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삶의 경험, 뭐 인생은 이런 것 저런 것, 먹고 산다는 게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좀 깊게 하면, 여기에서 한두 줄이라도 얻을 수 있으면 이 시가 훨씬 좋아지죠. 변증의 선생님 궁합도 마찬가지라 해요. 여기에도 그 담보도 제목을 궁합으로 바꿨고, 그죠? 내용은 똑같죠. 돈이 빨리 오기를 못 빠지게 기다린다. 이런 구절도 재밌거든요. 돈이 빨리 오기를. 그러니까 예컨대 이랬잖아요. 선생님 두 분이 기다리는데 제덕 선생님이 문학관으로 갔어. 제덕 선생님을 기다리는 것인지, 돈을 기다리지. 제덕 선생님 가지고 올 돈을 기다리는 돈을 돈을 기다리지. 기다려야지. 그걸 사람이 왜 돈이 오는 거지? 이걸 좀 생각하면 재미있는 구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대놓고 그냥 돈이 빨리 오기를 뭐, 그러니까 제덕 선생님 안 와도 된다는 게 돈만 오면. 쉬운 아니 이게 그 뜻은 아니고 이걸 그 관계를 내가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돈일까 내 친구 할머니일까, 그죠? 이걸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기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70년을 훌쩍 넘게 살았지만 내가 돈의 담보가 되는 날이 오다니, 이거는 좀 재미가 없죠. 이게 차라리 돈하고 궁합이 안 맞는 날도 있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담보보다 훨씬 재미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아무리 싫다 그래도 돈의 그 가진 힘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깨우칠 수 있는 어떤 한마디 담보 같은 게 깨우칠 수 있는 어떤 한 구절 이런 것들을 탁 이제 선생님들이 생각해냈을 때 이 시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하루 만에 이걸 그냥 그 경험을 이렇게 쭉 쓰신 거 보니까 대단하시다. 대단한 게죠. 이걸 그냥 대단하시다. 있는 그대로 옮겨 써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나마 또 선생님은 뭐 먹거리들이 기다리는 해산다리 옆 시장통 입맛 다시면서 먹거리표가 걸린 쪽과 눈을 맞추니 음식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달라고 나에게 눈짓을 하네. 완전히 옛날에 그거 톤으로 이렇게 쓰셨는데, 요는 부분보다는 재밌다. 한 번 더 아까 말한 돈, 사람, 김밥, 먹고 산다는 것, 그 다음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요게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은 혼자서 가지러 오면서 내가 이게 뭔 짓인가, 얄궂이 김밥 한 줄 때문에 라는 자기 성찰, 한 개인의 삶에 대한 어떤 모습을 요 보완이 되면 좋죠. 선생님 작품은 그 밑에 구절매가 동시로 이렇게 네, 바꾸시면 동시로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시가 꼭 우리가 시도 문학이잖아요. 소설도 문학이고, 이게 문학 속에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들이 김밥 딱 그냥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여기 문학관 왔다가 가서 벌어진 에피소드잖아요. 시나 소설이 그 김밥집에 있고, 제덕 선생님이 걸어오는 그 순간에 있고, 선생님이 두 분께서 기다리는 그 순간에 시나 소설이 있는 게라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삶 속에 들어있는 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래.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책 보고 확 공부한다 해서 나올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선생님들이 우연히 밥 먹으러 가서 우연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김밥이 뭐 한 줄이 뭐고, 돈이 뭐고, 신용카드가 뭐고, 인생이 뭐고,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것처럼 시라는 게 우리 삶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무심코 지나쳐서 그렇지, 삶 속에 들어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할 일 싹 다 하고 이제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이제 시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산 그죠 문학관에서 좀 교재나 안 그러면 받은 책들 빌린 책들 가지고 읽고 공부해서 열심히 써야지. 이거는 부질없는 짓이라요.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시가 있다. 내가 단지 그동안에 못 찾았을 뿐이다. 이걸 잘 생각하면 시가 될 수 있겠다. 이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저걸 한번 써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럼 하루 종일 뭡니까? 잠잘 때 외에는 전부 시를 생각하는 게잖아요. 그게 좀 심해지면 잠을 자면서도 꿈을 꿔요. 제덕 선생님 뭐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자다가도 뭐 생각나면 밖에 안 써놓고 자거든요. 그렇죠. 잠을 자다가도 생각이 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제 경우로는 잠을 자다 생각이 나면 그걸 일어나기는 특히 겨울 그때 귀찮고 하니까 안 가면 이래 외우거든요. 막 잠결에서도 외워. 짧으니까 일어나기 싫으니까. 그게 길면 일어나서 억지로 쓰는데 한두 줄 된 거는 외우면 뒷날 나겠지 이 생각이 들거든. 생각이 자고는 까먹고. 열심히 외우거든요. 눈 딱 뜨면 한 줄도 안 나와. 단어 하나도 안 나와. 까먹는다 내가. 그래서 이걸 저도 장결에 일이 유심히 일이 적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장결 꿈속에서도 뭔가를 쓰고자 하는 쓸 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하고 시하고 문학하고 분리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리시켜 갖고는 좋은 시를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게 시고, 그죠? 내가 사는 게 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몸에 붙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쓸 게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를 쓰는 것도 그렇고 소설도 마찬가지고 문학을 한다는 것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라톤이라 해요. 그것이 내가 이게 삶 속에서 뭔가를 깨우치고 한 줄 한 줄 한 편 한 편 쓰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나도 놀랄 만큼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순간을 위해서 조금 이제 나는 더 이상 생각을 못 하겠다. 이때가 있잖아, 그죠? 나는 진짜 짜증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석 줄짜리인데 두 줄을 써놓고 멋을 낸다. 이 구절이 마음에 안 들어. 한 20분, 10분, 20분 이렇게 그 짧은 시간 아니거든 생각할 때는. 해도 생각이 안 나. 아니 두 줄을 더 했는데 이거는 뻔히 안 한 말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그 작품이 아니고 예, 예로 들어가지고 예. 요 한 줄이 썼는데 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 10분, 20분 고민을 해. 그래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나는 이걸 더 이리 쳐다보면 죽을 것 같다. 짜증도 나고 혈압도 오르고 다른 일도 있고 그때 되면 대부분 사람이 손을 놔요. 힘이 드니까. 이제 나도 생각을 한 10분, 20분 했고 열심히 했다. 나는 더 이상 내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갑다 이래 놓거든요. 그때를 놓으면 안 돼. 그때 힘이 들어도 한 번 더 끝끝내 내가 생각할 것이다 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그 습관이 자꾸 드셔야 돼. 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고 하니까 요까지 정도만 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돼.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자꾸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을 좀 가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쓴 거 있죠. 촉으로 썼는데 그게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고민할 때 완성을 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요 상태에서 그냥 조금만 이렇게 손보고 완성을 덮을 생각하지 마시고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걸 이렇게 고치면 좀 더 기억이 높아질까? 다른 사람이 읽을 때 훨씬 재미있게 읽힐까? 이걸 판단한 다음에 그걸 높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선생님이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아직 핵심적인 건 안 들어와 있어도 초고가 잡혀 있고 하고 싶은 에피소드는 지금 들어 있잖아, 그죠? 그 상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시 창작 단계로 치면 세 번째 단계라 언어로 만드는 단계거든요. 그럼 이걸 어느 쪽으로 어느 문장으로 바꾸면 훨씬 더
시로서의 격이 높아질까? 이 고민을 한 기교도 부릴 때가 태고부터 이게 초고 쓴 다음부터는 기교를 부릴 때는 부려야 된다는 게. 그게 없으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없죠. 그죠? 그걸 좀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에서 말 때 영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뭔가 탁 들어올 때 그거는 절대 책이나 다른 저 하늘나라나 먼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묻혀 있어요. 그걸 내가 단지 건져 올리지 못할 뿐이었지 항상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거지 하실 때, 문학관 걸어오실 때, 재덕 선생님이 정혜 선생님을 기다릴 때, 반대로 정혜 선생님이 재덕 선생님 기다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 시간은 과연 어떤 시간일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런 생각이 몸에 이렇게 딱 붙으면 한순간도 시를 생각하지 않는 날들이 없어요. 그게 곧 삶이고 시니까. 그렇게 되셔야 좋은 작품이 원래 하나 나오던 게 2개, 3개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그 쓰시다가 이건 안 된다 싶으면 버리시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또 다른 거 쓰시고 다른 거 쓰시고 또 이건 될 만하다 싶으면 완성을 시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삶 속에 영감이 있고 시가 있고 문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제가 전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이 글 쓸 때 최고 좋은 게 뭔가 합니까? 선생님들이 쓴 글을 통해서 독자들이 읽고 감동을 받거나 독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 이전에 그죠? 선생님들의 인생이나 삶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쓴 글의 최고 수혜자는 독자들이 아니고 선생님들이라 해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그만큼 변하고 선생님들이 부리는 언어 능력이 그만큼 발전되고 한다는 것은 독자 이전에 선생님들이 삶 자체가 수준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쓴 작품의 최대 수혜자들은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독자들이라. 그죠? 그러니까 이 한 편을 고치실 때도 이거는 내 인생을 위한 것이다 생각하시면 힘이 들어도 얼마든지 고칠 가치가 충분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 다음에 문학이라는 것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라. 이게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먼 데서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3분이 김밥 먹을 때 이걸 찾았듯이 다른 어떤 상황에서도 싹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관심만 가지시면. 이게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선생님들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삶이고 인생이라는 게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고 태어나서 살다가 이별하고 죽는 이야기가 곧 문학이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몸으로 접하고 있는 게 문학이라는 거죠. 그죠? 그 이야기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지금 문학관에 오시는 게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어떻게 건져 올릴 것인가를 제가 되도록이면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쓸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인생이 발견된다는 거죠. 새롭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는 이성이 아니고 상상이다. 그죠?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다.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나이를 생각하셔도 그렇잖아요. 인생이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쭉 흘러오잖아. 그죠? 그 어떤 한순간이 참 좋아도 그 좋았던 순간에만 머물 수 없잖아요. 흘러오고 또 흘러가고 어떤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또 그 순간이 지나서 흘러오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그죠? 그런 걸 통해서 발견하는 거죠. 인생이. 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전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죠? 근데 죽음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선생님들의 예로 들면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죽음에 대한 성찰을 거기서 하는 거하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건 달라요.
거기 가서 아 인간한테 과연 죽음은 뭘까?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내가 배울 것은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쓴 시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집에 잡지에서 봤는데 좀 어려우실 텐데 막 죽음 이야기를 지금 하니까 갑자기 문득 여기 여기는 뭔가 마지막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게잖아요. 근데 죽었다고 해서 살아있는 이야기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죽고 싶다고 해서 살아있는 이야기를 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예컨대 스님들께서 이렇게 장례식장 갔을 때 어느 분이 돌아가셔서 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돌아가셨고 나는 지금 살아있어. 그럼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좀 앉아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 문득 어떤 구절이 쭉 탁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죠. 그걸 메모 딱 해서 한 편 만드는 연습을 하시면 그게 곧 인생의 반은 저는 죽음이라 생각하거든요. 삶, 죽음. 탁 태어나는 순간 정해져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쉽게 풀으면 반은 죽음이다. 내 안에 죽음이 있다는 거죠. 전에 제가 노자 이야기도 해드렸죠. 저는 요거 어차피 온 김에 제가 쓴 긴데 던니스라고 제목이 우리 양식집 같은 데 가면 고기 이렇게 굽는 거 있죠. 바짝 굽는 것도 있고 좀 피가 나오도록 굽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중에 적당하게 이렇게 굽는 게 있어요. 이 던니스라 그러는데 그냥 그 제목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번에 발표한 작품 중에 제목은 던니스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지옥하고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다 라는 소문을 들었다. 방풍나물 같은 채소나 심고 살면 되겠다고 나는 가금류처럼 좋아라 했지만 거기서 살지 못했다. 양의 소문은 양고기, 송아지의 소문은 송아지 고기. 그러니까 소문은 소문일 뿐 애인에게 줬다 뺏은 거짓말처럼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다고 썼다. 나는 거기서 살았다. 내가 좋은 세상은 볼 만큼 봤으니 이젠 그녀가 좋은 세상을 볼 겁니다. 여기 짧은 여기 달아요. 그래서 여기 쓴 것도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는지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는지 그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서 살고 싶었는데 거기 못 산 것 같고 그러면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다고 쓰면 저는 그게 똑같다고 생각해.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는 게나 지옥과 지옥 사이에 천국이 있는 게나 거기서 천국과 천국 사이에 지옥이 있다고 써놓고 난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해놓고 이제 이 시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좋은 세상은 볼 만큼 봤으니 이제 그녀가 좋은 세상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이때 그녀는 애인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구일 수도 있죠.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사는 기, 근데 이런 농담들 많이 하잖아요. 사는 기 지옥이다. 사는 기 뭐 천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천국 지옥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교를 이제 믿으시는 분들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다시 태어날 때, 환생할 때 그걸로 좋게 태어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런 천국이든 지옥이든 이게 공간이 아니라는 게죠, 인간한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하늘나라 어디 가면 그죠? 지옥이 있고 이쪽에는 천국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죠. 아이고. 천국과 지옥은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공간이 아니고 시간이란 이야기죠. 내가 이 시간이 지옥 같다 느끼면 그게 곧 지옥이고, 나는 이 시간이, 그러니까 뒤돌아봐서 한 50 몇 살 때, 예컨대 스님 예를 들자면 남편이 막 엄청 실이 썩이고 막 괴롭히고 해갖고 지옥 같아. 그때가 지옥이라요. 그죠? 네. 근데 그 반대인 경우가 생기면 천사고 천국이고, 그죠? 그래서 공간의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죠. 그냥 천국, 뭐 지옥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전에 애들한테 해주는 이야기 중에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네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이제 저번에 제주 어린이 신학교에 갔을 때 이제 엄마하고 애들하고 왔을 때 엄마들한테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애들이 잠들기 전에 귓속말로 얘야,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은 내가 가진 마음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애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힘이 센 게, 지가 갖고 있는 마음보다 힘이 센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면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무섭지 않다 하면 무섭지 않는 기고, 천국이면 어떻고 지옥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쪽의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글은, 이게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글은 선생님 속에 다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선생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 돼. 젊은 시절의 어떤 에피소드 꺼내서 한번 써보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딱 그때 걸 50 몇 살 때, 20 몇 살 때 딱 끄집어내서 보니까, 그때는 이런 마음이었지.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런 기구나. 그거 쓰시면 싫어요. 그래서 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10대 때부터 쭉쭉쭉 흘러오면서 딱딱 기억에 남는 것들 딱딱 꼬집어내서 여기 탁 얹어놓고 생각을 조금 하시면 쓸 거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죠? 그 속에는 슬픈 게 있고 기쁜 게 있고 아픈 게 있고, 그죠? 이런 게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쓰시면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그러고 쓸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머리가 아프죠. 없어서 머리가 아프죠. 어떤 분들 보면 쓸 게 없어서 쓸 게 없어서 여행을 간다서 하고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온데 쉬고 내 속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지금 못 써서 탈인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 사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 말 할 때 진심이란 말이, 여기 제가 이지의 동심설이라고, 이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국 역사 철학사에서 가장 그 이단처럼 느껴지는 학자고 주목을 많이 받는 양반 이름이 이지라. 호가 타고인데 이타고 이러죠. 그것은 최고 유명한 책이 동심설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되고, 동시를 쓰려면 그 책은 한번 좀 읽어줘야 돼요. 좀 어렵기는 어려워도. 보면 진심이란 말이 있어요. 진심. 근데 다할진을 쓰면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참진짜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게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딱 생각하실 때 진심을 다해 나는 뭔가를 사랑했다 할 때, 그때 진심이 다할 진짜였는지 참 진짜였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연애를 몇 번 하고 사랑도 몇 번 한 것 같은데, 진심이란 이야기를 하면 참 진짜보다 다할 진짜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도 그 마음이 착하지 선하지 않으면 나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맞죠. 근데 사악하고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참된 그 마음보다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마음이 훨씬 강했어요. 이게 다할 진짜를 훨씬 많이 쓰죠.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야 할 때는 참 진짜를 쓰죠. 근데 어떤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것도 생각 안 해. 지가 다할 진짜를 써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지, 참 진짜를 써서
진짜 거짓없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지 그거 생각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한자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한자를 모른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관심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진심이면 다 진심이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제가 이 타고에 대한 이야기들은 동심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뭐 내용은 빤해. 그거 보면 내용 중에 핵심은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다.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다. 이때 진짜는 참진자를 써요.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다. 아이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아이의 마음이란 거짓을 버려 순수하고 참되어서 처음 가진 생각의 본 마음이다. 이런 구절들이 쭉쭉 나와요. 아이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참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제가 동시를 써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선생님들이 이타고 이지 선생이 한 말 중에서 최고 핵심되는 내용이 공자를 비판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 기대한 영향을 끼친 공자를 왜 비판했냐 하면 공자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고 이 선비란 양반들이 뭔가를 공부를 하고 막 열심히 뭐 이리 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애들의 마음을 잃어가지고 이 뭔가 사악하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공자 사상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께서 다 그 유교 사상 때문에 그 젊은 청춘 때 고생하는 정처다. 그게 그때는 그런 것들이 용납이 전혀 안 됐죠. 그죠? 거기 보면 참된 마음을 강조를 자꾸 하거든요. 이 참된 마음이 자칫 공부를 잘못하면 이게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그게 동심설이거든요. 동심을 가져라, 동심을 가져라. 이게 이타고가 유명한 이유가 이제 명나라 말기 때 사상가인데 공자를 비판하고 이래 했을 때 이게 뭐 돌아올 반응은 그 공자라 하면 최고였는데 돌아올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책들을 써도 자기 책들을 불살라야 하는 책이라고 뜻하는 분서, 감추어야 할 책이라는 장서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12살 때 공자를 비웃는 글을 쓰죠. 대단하다 아닙니까? 12살 때 그 당대의 공자를 비웃는 글을 써요. 이 동심설을 쓴 사람. 그래서 이 양반이 쓴 동심설 중에서 최고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는 사람이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최초의 모습이며 동심이란 사람이 처음 지니게 되는 마음의 최초 모습이다. 무릇 최초로 지니게 된 마음을 어찌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갑자기 동심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일까? 모름지기 그 시작은 듣고 보는 것이 눈과 귀로 들어와 사람의 마음속에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동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같이 오래 어른이 돼서 살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걸 전부 답으로 정답이라 생각하고 이걸 끌어들이고 안으로 모시는 순간 원래 갖고 있던 인간의 마음이 해동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시를 쓸 때 최고 중요한 첫 번째 나는 모른다. 이것은 무엇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했죠. 나는 안다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사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시가 불리한 이유가 그런 게라는 거죠. 뭐 온몸으로 살면서 아는 게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그걸 적용하지 말고 모른다 생각하면서 애들의 마음으로 사물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동시 읽었죠. 개미 이런 것처럼 애들의 마음으로 봐야 참되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심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듣고 보는 것이 눈과 귀로 들어와 사람 마음 속에서 주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얘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냥
내 삶을 좀 아름답게 뭐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얘들이 주인이 된다는 게죠. 뭘 하나 보고 뭘 들은 게 진리처럼 이렇게 되면 뭡니까? 원래 가졌던 동심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 생각을 이 양반이 참 좋은 말 중에 유명한 말, 한 말 중에서 최고 유명한 말이 뭐냐 하면 신살 이전에 나는 한 마리 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3살 때 공자를 비판한 글을 쓴 인간이 50신살 이전에 나는 한 마리 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직했죠. 그래서 중국 역사 뭐 철학 이쪽으로 하면 뭐 너무나 뭐 위대하죠. 근데 그 계열에서 이단화로서 최고 뛰어난. 근데 이 양반이 동심설을 썼다는 것도 그래서 이 동심설에 관한 이야기들은 동시를 쓰는 사람도 그렇고 문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보고 하는 글들이래. 전체적으로 다 읽어볼 필요는 없는데 그죠? 아까 제가 읽어주는 구절 있죠. 이런 것들은 조금 기억을 좀 하셔가지고 아 나도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꾸 되뇌이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책 보고 어디서 배우고 듣고 있는 게 전부가 돼갖고 내 안에서 주인 행세를 하면 그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가져있던 착하고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아까 말한 개미 이런 것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반성도 할 수 있죠. 예. 고양이를 만지고 손을 씻었는데 다음부터는 손을 씻고 만져야 되겠다. 이거는 고양이한테 내가 주는 사랑이거든요. 애정이고. 그죠? 인간 중심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죠? 그걸 조금 생각하시고 책을 읽을 때도 원래 우리가 책을 읽는 거는 동심을 지켜서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책을 좀 훌륭히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른바 조금 문제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죠. 공부 열심히 하고 변호사까지 하고 뭐도 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어데 7살짜리 애보다 못하는 것들 천재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의 같은 마음만 지키셔도 제가 볼 때는 뭐 충분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선생님들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는데 익숙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그걸 딸락딸락 시공간별로 어느 나이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했지, 그때 내가 많이 울었지, 그때 내가 많이 행복해했지, 그때 내가 많이 슬펐지, 이런 대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꺼내서 책상 위에 딱 올려놓고 조금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쓸 게 있어요. 쓰실 게 있다는 거죠. 그 연습이 좀 힘들더라도 차분히 조금씩 해가시면 다음 학기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겨울 방학 때 선생님들이 할 거는 뭐냐 하면 옛날의 기억들 가운데 가장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한 토막씩 꺼내서 책상에 딱딱 올려놓고 메모도 하고 하면서 이걸 가지고 어떤 제목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 한 20-30개는 안 쓸 수 있겠습니까? 왜 아직 이제 12월도 한 12일 2마 해도 3개월인데 그죠? 20-30개는 충분히 쓸 수 있죠. 거기서 긴 것도 있고 길고 짧고 한데 너무 이리 신경을 쓰지 마시고 그죠? 아 이건 이 부분 그때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웃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잖아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원래는 대면 수업이면 작품 발표하고 평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대면으로 되는 바람에 인문학이 실질적으로는 이게 제가 일방적으로 학문처럼 거죠.
이건 이렇게 되고 1 더하기 1은 2고 1은 1이 되고 누가 있었고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하면 비대면도 별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 문학은 그거하고 답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찾는 게 선생님들하고 소통도 돼야 되고 내가 물어도 봐야 되고 선생님에 대한 의견도 듣고 거기에서 맞춰서 어떤 이야기가 다시 확장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저는 이 비대면이 좀 불편해도 워낙 막 학예사님하고 선생님들께서 계셔서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대면 수업하는 거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저는 즐겁게 일을 한 것 같은데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 기계를 저는 기계에 대해서 기계 진짜 기계치가 저는 휴대폰도 전화 오는 거 메시지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못해요. 거의 기계치여서 자가 이렇게 감시를 하는 이런 바람에 저가 좀 편안하게 그다음에 제가 말투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게 또 다른데 이상하게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재미없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어주시고 하셔서 고맙고요. 다음 때는 정말 멋진 작품으로 멋지지 않아도 돼. 한 20편에서 30편 정도. 그 너무 부담되시면 막 억지로 어디서 막 하는 거 아니고 그래도 한 10편 이상은 그죠? 한번 달락달락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게 선생님의 삶이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받으면 그건 좋은 작품이에요. 그죠? 살아온 과정 중에서 토막들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그죠? 이 문학이 그거 외에 절대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끄집어내실 때 아이의 마음으로 끄집어내세요. 아시겠죠? 시간까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